교정 해보지. 자, 제목의 부위부터 볼게요. 여러분, 이 현진건이라고 하는 작가는 1920년대부터 30년대 일제강점기 때 글을 썼던 사람이야. 그래서 대부분 어떤 글을 많이 쓰냐면 사실주의.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정말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실주의 문학의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 중학교 때 운수 좋은 날을 배운 친구들이 있어. 운수 좋은 날을 쓴 사람이야. 우리 저번 주에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도시 빈민층,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자기 이야기를 많이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빈처는 여러분 가난한 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내가 가난하다라는 건 여러분 지금 남편도 어떤 상황이야 얘들아? 가난하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은 여러분 자기를 반영해서 쓴 작품이야. 그래서 현진건이 사실은 그렇게 막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현진건의 얘들아 자전적 소설이라고도 생각을 해야 돼. 자전적 소설은 자기 이야기가 반영된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자, 선생님 15쪽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1번 보자. 아이고 형님 오셔요. 아내 인사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처형이 계집 하인에게 무엇을 들리고 온다. 그러면 여러분 처형과 아내의 관계, 여러분 처형이 누구냐면 내 아내의 언니야. 그러면 여러분 자매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 그러면 처형은 아내의 언니라고 써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나도 반갑게 인사를 했다. 여러분 나란 말 들어갔으니까 시점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거 알 수 있게 해줘요. 자, 그날 매우 높으셨죠? 못 잡는 술을 그럼 무슨 짝으로 그렇게 드셔요? 여러분 처형이 여러분 나한테 그렇게 인사를 한 거야. 그러면 그날에 대해서 선생님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그날은 여러분 선생님 옆에 있어 얘들아. 안국동에서 장인어른의 여러분 이제 잔칫날이었어. 생일 잔칫날이었던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내는 너무 가난하게 초라한 옷을 입고 갔고 여러분 이 처형은 너무 부잣집 아내거든. 그래서 여러분 처형은 부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하고 자기 얘들아 그 아내하고 여러분 처형이 너무 비교가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 여기만 비교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비교되냐면 나랑 그다음 처형의 남편도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교당하는 시선이 너무 싫었던 거야. 그래서 거기 봐봐 두 사람이 비교가 되면서 사람들의 불편한 내가 시선을 내가 느껴서 내가 자격지심의 술을 엄청나게 마셨던 날이었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못 먹는 술을 그렇게 마셨던 날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너무 가난해서 자격지심으로 존심 상해서 술 마셨던 날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는 그런 인사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계집하인이 든 것을 알더니 그 속에서 신문지로 싼 것을 끄집어내서 아내에게 주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그는 여러분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처형을 얘기해야 되지. 그치? 그러면 처형은 여러분 자기 하인도 부리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좀 이런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내 신을 사는데 네 신도 한 켤레 샀다. 그날 청목당일을. 그러면 여러분 처형의 의도는 동생이 아버지 생일날 아까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너무 가난하게 입고 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허름한 신발을 신고 와서 안쓰러운 마음에 여러분 신발을 사왔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돈 자랑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자기 돈이 많다라고 하는 과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선생님 위로 올릴게 얘들아. 6번 보자. 말을 하려나 나를 곁눈으로 힐끗 쳐다보고는 힐끗 쳐다보고는 그만 입을 닥친다. 그러면 여러분 왜냐면 이미 여러분 내가 술을 많이 마신 의도를 여러분 처형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사람이 너무 가난하게 있는 남편의 딱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에 얼마나 초라했고 내가 얼마나 존심이 상했는지 처형도 알고 있어. 근데 또 여기에다가 뭔가 신발 사와갖고 막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 눈치를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처형은 나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걸 왜 또 사셨어요? 헬쓱한 얼굴에 꽃물을 들이면서 아내가 치사하는 것도 들은 채 많지 하고 처형은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자, 그럼 여러분 꽃물을 들었다는 건 얼굴에 홍조가 생겼다는 거야. 그럼 얼굴에 홍조가 생겼다는 건
건 여러분 새 신발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쁨. 그러면 여러분 이 안에는 새로운 신발에 대한 기쁨, 설렘을 여러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외양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외양 묘사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직접적 제시여야 돼, 간접적 제시여야 돼? 간접적 제시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간접적 제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무슨 시점이기 때문이야? 1인칭 주인공 시점이어서 그래. 내가 아내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내의 외양을 가지고서 아내가 이런 심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올 적에 사랑 양반. 여러분 사랑 양반이라는 건 처형의 남편을 얘기를 해. 내 남편을 졸라서 돈 100원 얻었어. 근데 여러분 100원이 이 당시에 얼마나 큰 돈인지를 설명할게요. 여러분 초가집이 1,000원이었어요. 그러면 100원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얻어가지고 피 큰 돈 얻어서 종로에 가서 막 옷감도 사고 신발도 사고 막 어마어마한 쇼핑을 할 때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처형은 막 자랑과 기쁨의 빛이 얼굴에 막 이렇게 퍼지면서 쌈보를 막 얘들아 끌어서 자 이거야 막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처형은 여러분 자기가 산 쇼핑한 거를 자기 동생에게 자랑하려고 여기 왔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처형의 심리는 자기 처지를 과시 자랑하고 싶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이런 걸 하면서 여러분 쭉 펼쳐놨잖아 얘들아.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소재가 대조가 돼요. 여러분 부유한 여러분 이 처형은 새 신발을 신지만 여러분 가난한 우리 아내는 여러분 아버지 생신날 뭐 신고 갔냐면 청목당해라고 하는 신발을 신고 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청목당해가 너무 얘들 그냥 싸구려 천으로 만든 신발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원래 얘들 비싼 이 신발은 비단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처형은 비단 신발을 신고 왔지만 자기 아내는 그냥 얘들아 그냥 덧댄 여러분 그냥 천으로 만든 여러분 신발을 신고 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소재 신발이 대조되면서 인물들의 상황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거 갈게. 근데 여러분 자 중략 부분 줄거리 한번 선생님이 조금 넣어봤어 얘들아. 중략의 이야기가 뭐였냐면 처형은 새로 산 물건을 자랑하다가 처형의 남편이 처형을 구타하고 바람을 핀 뒤에 돈을 준다고 욕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형의 남편은 왜 돈을 주고 있냐면 부유한 남편이긴 하지만 아내에게 폭행하고 아내를 막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얘들아 그런 폭력을 당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돈을 받고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어서 가능한 거예요. 요즘은 이러면 범죄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야. 자 그래도 옷감 바꿀 돈을 줬으니 기다리는 것도 애처롭기도 하겠지. 밉살스러우니 추근추근하여도 물질의 만족을 얻으면 그것으로 위로하고 기뻐하는 그의 생활이 참 가련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그가 아까 누구였지 얘들아? 처형을 얘기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처형의 삶이 얘들아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위로를 받으니까. 정신적으로 이러면 만족을 하면서 둘이 아내하고 남편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뭔가 뭘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만 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처형에 대한 연민을 갖고 있다. 그런가 봐요. 아내도 웃으면서 내 말을 받는다. 이때 처형이 사준 신이 그의 눈에 띄었는지 혹은 나를 꺼려보고 보고 싶은 걸 참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펴보다가 머뭇머뭇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내는 여러분 새 신발을 아까 받았을 때 너무 기뻤잖아. 근데 그 새 신발을 딱 받고서 얘들아 펴보지는 못했어. 왜? 지금 누구 눈치를 봐요? 남편 눈치를 봐요. 남편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남편은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있어? 아니면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있어? 이건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이야. 내가 평상시도 계속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눈치를 보는 거야. 아 이걸 받아도 되나 이걸 틀어봐도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자 그 속에 그를 해롭게 할 무슨 위험품이 든 것 같이 아내는 조심조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여러분 뭐 하고 있냐면 어려워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지금 무슨 방식이 해야 되냐면 인물의 행동을 보여주기 방식으로 여러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어서 펴보구려. 아내가 하도 머뭇머뭇하길래 이러면 내가 재촉을 먼저 해줬다. 이러면 다음 페이지 가자. 아내는 이 말을 듣더니 저렇게 키가 얘들아 무슨 뜻이냐면 저렇게나 좋을까? 아니면 저 정도로 좋을까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 저 정도로 좋을까라고 하는 것이 활발하게
한 신문지를 막 헤치기 시작해. 이거 펑 예쁜걸요. 그는 그늘에 드문 드쁜 소리를 치며 방바닥 위에 사뿐 내려놓고 버선을 당기면서 곱게 신어본다. 이때 그는 여러분 누구여야 돼? 아내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어쩌면 이렇게 잘 맞아요. 여러분 연애는 연신 계속이란 뜻이야. 여러분 연신 계속 연방도 똑같이 계속 이런 감탄사를 부르짖는 그의 얼굴에서 흔연한 희색이 넘친다. 여러분 희색은 여러분 희노애락 할 때 희자거든. 희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기쁨. 그치, 기쁨이 드러나는 거지. 그럼 자 정리해보자. 아내에게 신발은 아내에게 감춰졌던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문학에서 욕망은 그렇게 막 나쁜 말은 아니야. 왜냐면 내가 바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게 있잖아요.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그치? 그래서 그 바라는 걸 문학에서는 욕망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아내가 계속 얘들아 물질에 대한 욕망을 왜 숨겨왔었을까? 남편이 그렇지 정신적 가치를 계속 강조했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내는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망을 여러분 왜 숨겨왔었냐면 여러분 이걸 숨겼던 이유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이제 지식인이고 남편은 여러분 이제 문학하는 사람이고 남편은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글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적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평소 정신적 가치를 중시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아내의 성격이 나오거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줘요 아니면 무시해요? 존중해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내의 성격은 여러분 남편을 존중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성격이 다 보여주기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다 제시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여러분 아내의 그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나 또한 여자란 알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봐봐. 여자를 여러분 알 수 없어 조심했을 뿐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옆에 정리 한번 정리해보자. 아내의 행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는 거죠. 여자들은 저렇게 물질적인 거 좋아하네. 그 다음에 또 아내가 평상시 나를 위해서 조심해 왔었구나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내의 행동으로 여러분 표출된 아내의 그 기뻐하는 속마음을 깨닫고는 여러분 씁쓸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아내가 이런 걸 좋아하지도 못했고 나 때문에 아내가 이걸 계속 숨겨왔었구나. 미안하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아내가 자신의 눈치를 보느라 물질에 대한 마음을 숨겨왔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마음도 들지만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뭐도 드러나냐면 여자란 할 수 없어. 여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잖아. 여기서는 그러면 여러분 근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왜 한계를 보여주냐면 남녀를 나눠놓고 남자는 정신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여자들은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 여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녀의 관계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잖아. 그럼 이거는 옛날 봉건적 가치관. 여러분 근대적 가치관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남녀를 구분하는 거. 자 이렇게 하길래 밤빛 같은 검은 그림자가 가슴을 어둡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뭐뭐 같은이란 말 쓰였으니까 우리 직유법을 썼죠. 그러면 이 직유법을 쓴 의도는 아내에 대한 여러분 뭐가 생기냐면 미안한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검은 그림자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미안한 건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는 감정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한 거야 얘들아? 눈에 보이게끔 표현했어.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보면 돼?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아까 처형의 옷감을 볼 적에도 물론 마음속으로는 두려워했을 것이다. 다만 표면에 드러내지 않았을 따름이다. 자 겨우 어서 펴 보구려라고 하는 자신의 말 한마디에
그 가슴에 숨겨왔던 생각을 속임없이 드러내고 있구나.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내는 모르고 새신을 신은 발을 조금 쳐들면서 신모양이 어때요? 라고 하면서 뭐예요? 이쁘다고 얘기하는 그 아내의 모습. 자, 겉으로 좋은 듯이 대답은 했지만 마음은 너무 씁쓸했다. 내가 제게 신한 켤레도 사주지 못해서 남에게 얻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아내의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여러분 뭘 못해요? 여러분 아내에게 이런 걸 신발조차 사줄 수 없는 형편.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괴감이 있기도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심리 정리 한번 해보자. 웬일인지 이번에는 그만 불쾌한 감정이 나타나진 않았다. 여러분 이미 이전에는 아내가 조금 물질적 욕망을 딱 드러냈을 때 이 남편이 엄청 뭐라고 했거든 얘들아. 근데 이번에는 그런 말을 안 하게 되었대. 왜? 너무 미안해서. 너무 자괴감이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아내에 대한 여러분 뭐가 됐나? 자책감이 들고 아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가난한 남편 밑에서 살고 있는 아내에 대한 안쓰러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자, 처형이 동서를 믿다거나 이러면 여기서 동서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처형의 남편을 그치 동서라고 하지. 자, 믿거나 무엇이냐 하면서도 기차를 놓치면 남편이 기다릴까 염려해서 급히 가던 게 생각난다. 그걸 미루 아내의 심사도 알아볼 수 있다. 여러분 심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을 얘기하죠. 마음을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다. 부득이한 경우라 할 일 없이 정신적 행복에만 만족하려고 애를 쓰지만 기실 그 정신적 행복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정신적 행복을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뭐가 필요했다라는 거야? 물질적 행복도 필요했던 거다. 내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아내를 이해해. 하지만 내 아내는 그걸 참을 따름이었구나. 그건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였다. 이런 생각을 하니 전날 아내에게 이러면 심한 말을 했던 것이 후회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나 아내한테 얘들아 막 심한 말 했다고 했었잖아. 그게 어저께 있었던 일이었던 거네. 자 그럼 옆에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아내는 여러분 말로는 여러분 그리고 또 남편을 위해서 무슨 가치를 여러분 중요시 여긴다고 얘기하냐면 정신적 행복을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 행복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는 현실을 내가 깨닫게 돼요. 나는 아내가 자신의 삶의 방식, 즉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잖아. 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신의 삶을 이해해주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자기 때문에 참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다음 부분 갈게요. 어느 때라도 이 은공을 내가 갚을 날이 있겠지. 나는 마음을 조금 더 너그럽게 먹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내를 보았다. 나도 어서 출세해서 비단신 한 켤레는 사주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 또 드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아내의 이런 말을 듣기는 참 처음이다. 여러분 이걸 아까는 마음속으로만 했던 걸 뭐 하겠냐면 직접 아내한테 말을 전달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아내가 네? 왜냐면 평생 남편이 이런 말 해준 적이 없었는데 이런 말을 해주니까 너무 얘들아 깜짝 놀란 거야. 아내는 제기를 못 믿어하는 듯이 의아한 눈으로 나를 보더니 얼굴에 열기가 올랐대. 이러면 이 열기는 여러분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기쁜 거. 아까 홍조가 뛴다고 했었잖아. 이것도 기쁨. 자,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될 거예요. 이러면 아내는 나의 말에 아내가 얘들아 너무 기분이 좋아잖아. 그래서 감동에 겨워서 나를 응원해주고 있는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이 아내가 엄청 착하다라는 거 알겠지 얘들아? 자, 그래서 46번 정말 그럴 것 같소? 내가 흥분하면서 물어봤다.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아직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이 무명 작가였던 나를 여러분 이 작품 속에서도 작가고 실제 현진건도 작가였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여러분 아까 자기를 반영한 소설이 뭐라고? 자전적 소설, 자전적 소설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다만 저 하나가 깊이 인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해준 사람 누구밖에 없다? 내 아내밖에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얘들아 이 무명 작가는 직업이기도 하고 내가 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 왜냐면 당대 지식인들의 삶에서 추구하는 바가 정신적 가치였거든요. 가난해도 정신적 가치가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자, 그러기에 이 강한 물질에 대한 본능적 욕구를 참아가면서도 오늘날까지 몹시 눈살을 찌푸리지 아니하고 이 아내는 나를 도와줬던 것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아내에 대한 고마움, 그치, 생겨나는 거야. 자, 나에게 위안을 주고 원조해주는 나의 아름다운 천사여. 그러면 여러분 처형의 방문 이후에 나는 여러분 이런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풍요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여러분 나도 정신적 가치 중요시 여긴다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여기서 또 새로운 걸 깨닫게 된 거야. 아내가 지지해줘야 내가 이렇게 가난해도 여러분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작품을 쓸 수 있구나. 그러면 아내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걸 새롭게 깨닫게 된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전에는 내가 돈 없이 나 그냥 정신적 가치만 추구하면서 난 열심히 작품 쓸 거야. 이렇게만 생각했다면 내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내가 이렇게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건 누구 덕분이다? 이 아내 덕분이었구나. 그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 이 작품에서 여러분 주제를 형성하는 대비가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물질과 정신의 대비가 나타나지. 자, 그리고 돈과 사랑이 대조가 돼. 그래서 여러분 처형하고 처형의 얘들아 남편은 돈으로만 얽혀있는 관계잖아. 그런데 여러분 나랑 아내는 서로 지지해주고 응원하고 서로 이해하고 고마움 느끼고 사랑을 하고 있는 관계인 거지. 그래서 그 모습을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신발의 기능 갈게요. 여러분 네 가지나 있어요. 자, 우선 처형한테는 여러분 이 신발은 물질적 행복이죠. 처형에게는. 그리고 자신의 부를 뭐 하는 소재냐면 과식, 자랑하는 소재가 돼야 돼. 자, 그리고 나는 아내에게 안쓰러움과 죄책감이 들게 만들어주는 여러분 대상이고요. 그리고 나와 아내는 여러분 이 신발 덕분에 얘들아 내가 아내를 이해했고 아내도 여러분 우리 남편이 나한테 새 신발 사준다고 처음으로 말해줬어. 그러면서 응원하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자, 아내는 여러분 숨겨져 있던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게 해주는 소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얘들아 이 신발의 기능이 다 다르니까 각자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우리 저번 주 건 다 했고 이번 주 거 한번 봐보자. 여러분 어디 가냐면 자, 여러분 사쪽에 여승이라고 하는 작품을 갈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 백석이라고 하는 작가를 한번 볼 건데 여러분 백석이라고 하는 작가도 1930년대 일제강점기 때 시를 썼던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가 들어갈 거라서 그러면 여러분 아까 빈척 뭐 이런 거랑 같이 연결해서도 문제 낼 수 있으시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여러분 백석은 어떤 작품을 많이 쓰냐면 여러분 백석이라고 하는 작가는 평안도 정주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거든. 그래서 작가가 얘들아 우리가 사실 일제강점기 때는 여러분 우리말 여러분 많이 쓸 수 있어 없어? 우리말 잘 못 써. 특히나 1930년대는 여러분 일본이 어떤 여러분 체제로 여러분 우리를 다스렸던 시기였지 얘들아? 우리를 지배하는 그 정책이 뭐였어 얘들아? 민족 말살 정책을 하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살려볼까? 백석이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평안도 사투리를 정말 많이 써요. 자, 그리고 백석의 작품을 보면 사실 백석 너무 가난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가난함과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련을 여러분 이겨내야지 이렇게 많이 작품을 쓰고요. 여승에서는 그게 드러나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 남시주 유동 박시공방이나 아니면 흰바람 벽이 있어 이런 작품들은 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 자, 근데 백석이 얘들아 되게 정주라고 하는 곳이 되게 조그마한 마을이거든. 그 어렸을 때 얘들아 의사 선생님도 없어가지고 이러면 만약에 다치면 마을에 있던 가장 큰 할머니가 얘들아 뭘 해주냐면 풀 이렇게 찧어가지고 얘들아 약초를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런 어렸을 때 얘들아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했던 기억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더더구나 얘들아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되면 우리 민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삶, 농촌의 공동체 삶을 중요시 여겨.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삶을 지금 시험 기간에 지금 배우는 작품 있었지? 배웠던 작품 무슨 작품이 있었더라 얘들아? 강강술래 있었잖아, 그치? 여러분 그 농촌의 공동체 삶이 얘들아 무너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 공동체 삶에 대한 작품을 많이 써요. 그러면 이 작품은 공동체 삶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강강술래랑도 연결해서 문제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강강술래는 산업화와 도시화 때문에 얘들아 우리 이제 현대에서 일어나는 문제였고 이거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로 인해서 공동체 삶이 해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야. 자, 근데 여러분 강강술래는 소망이 드러나지. 공동체 삶이 다시 뭐 했으면 좋겠다? 다시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제시하지는 않아. 그래서 조금 차이점도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자.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여러분, 여승은 그러면 시적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자, 여러분 합장을 한다는 건 여러분 우리 절에 가면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 그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가지치 냄새가 났다. 여러분 우리 절에서 스님들은 여러분 뭘 못 먹죠 여러분? 고기. 그치? 육식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여러분 야채를 계속 이렇게 말리고 그걸 여러분 이제 말렸다가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 여승들이 여러분 그런 이런 풀 같은 것들 음식 같은 걸 이렇게 하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온몸에 얘들아 그 채식하는 여러분 그 풀의 냄새가 난다라는 거야. 그러면 풀 냄새라는 건 여러분 후각적인 이미지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이런 육식의 냄새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풀의 냄새가 난다라는 건 이미 절에 들어온 지 꽤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여러분 절에 들어왔다는 건 속세랑 인연을 끊어서 생활한다는 걸 얘기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속세에 얘들아 끊어서 이렇게 이제 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도 탈속적 이미지라고 해. 속세를 벗어난다. 여러분 탈속적이 뭐라고? 뭐에서 벗어났다? 속세를 벗어난. 그렇지. 그러면 이 여승이 속세를 벗어난 지 꽤나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쓸쓸한 낫이 뭐 얘들아? 얼굴이지 얼굴. 이 얼굴이 옛날같이 늙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고생 안 한 사람들은 손에 주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에 주름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고생한 사람들은 여러분 손에서부터 주름이 엄청 생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어디도 많이 생기냐면 여기 목주름 같은데. 여러분 목이랑 손 같은 데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고 또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이런 데 얘들아 주름이 엄청 많이 생겨. 근데 얼굴도 그럼 당연히 주름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나이보다 더 많이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들 보면 고생을 좀 꽤나 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노안인 것도 서러운 애들아 고생까지 막 한 거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의 모습이 얘들아 지금 옛날같이 늙었다라는 건 옛날에도 늙었고 지금도 늙어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계속 고생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여승의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한 걸 여러분 선생님 이제 풍파를 맞았다라고 쓸게요. 여러분 풍파는 바람과 파도를 맞았다는 뜻인데 바람과 파도가 사실 고난 시련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시련과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왔구나. 이걸 여러분 풍파라는 단어로 써 얘들아. 자, 그래서 나는 불경처럼 서러웠다. 여러분 혹시 불경 들어본 적 있어요? 스님들이 얘들아 그 불경 읊는 거? 그러면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마하방경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불경을 외울 때 얘들아 좀 뭐라고 하지? 좀 천천히 읽기도 하고요.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분 조금 약간 목소리 스님들이 낮춰서 얘기를 해요. 왜냐면 수련할 때 얘들아 하는 거기 때문에 막 신나게 부르는 노래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 여러분 읊조리는 모습 자체가 약간 구슬프게 들릴 때가 있어. 그러니까 조금 약간 여러분 톤을 다운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구슬픈 것처럼 서러워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뭐뭐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직유법을 쓰고 여승이 된 그 대상에 대한 연민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서를 서럽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표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승과 지금 여러분 내가 절에서 우연히 만난 거잖아요. 근데 옛날같이 서러워졌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옛날에도 만났고 지금도 만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승과 나의 대면은 시간이 현재 시간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이어를 갈게요. 평안도 어느 산 깊은 금전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이러면 평안도라고 하는 실제 지명 들어가 있죠. 그쵸? 실제 지명을 쓰면 아무래도 사실성. 그렇지. 이게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금전판이라고 하는 곳이 들어가네. 금전판이 뭐냐면 여러분 금광이야. 금광. 응, 얘가 금광. 그러면 여러분 금광 선생님 옆에다가 정리해놨거든 얘들아. 자 한번 봐봐 얘들아. 이 금전판의 역할은 첫 번째 여러분 공간적 배경을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실은 여러분 금광이 없는 건 아니었어. 여기 석탄 캐고 이렇게 할 때 금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건 아니지만 금광이 언제 한번 턱 터지냐면 1920년대 30년대에 이런 우리나라 금광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얘들아 신문에 뭐만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금이 어디서 발견됐다, 금이 어디서 나온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뉴스가 엄청 얘들아 퍼지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금광에 가면 내가 금광에서 얘들아 금을 캐기만 하면 나 어떻게 돼요? 부자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광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금광에 모이면 여러분 거기에서 얘들아 그럼 사람들이 잘 곳도 필요하겠지? 사람들이 잠만 자 얘들아 밥 먹을 곳도 필요하지. 일하는 사람들이 얘들아 뭔가 물건들 사고 파는 곳이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강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고 그 마을에 얘들아 또 시장도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도 이 여승도 아마 금정판에 얘들아 금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여기에서 얘들아 물건을 팔려고 이곳에 갔던 것 같아. 그때 누굴 만난 거야? 나를 만났던 거지. 자, 그러면 공간적 배경은 여러분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소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시대적 배경을 얘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금전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1930년대 주로 쓰여요. 그래서 이 작품이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언제였지? 일제강점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파리하다라는 건 얼굴이 피색이 없는 거야. 얼굴이 새하얗다라는 뜻이거든. 얼굴이 왜 피색이 없냐면 잘 못 먹어서.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무슨 이미지를 쓰고 있냐면 시각적 이미지를 쓰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 여승과 화자는 초면이 아니라 무슨 사이? 구면 사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인은 나어린. 여러분 나가 나이라는 뜻이야 얘들아.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면서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좌판을 하나 열고 거기에다가 옥수수 뭐 감자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깔아놓고 여러분 이 여승이 얘들아 옛날에는 이렇게 물건을 팔고 있었나 봐. 근데 거기 옆에 여러분 누구도 있냐면 딸 아이도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딸아이가 왜 물건 파는 곳에 같이 나와 있었을까요? 봐줄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봐줄 사람이 없었을 거라는 거 우리 예상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 딸이 뭐 했을까 얘들아?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엄마 나 심심해,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집에 갈래 막 이런 얘기 했겠지. 근데 엄마는 뭘 해야 돼 얘들아? 오늘 옥수수랑 오늘 찌는 감자 같은 거 다 팔아야 되거든. 그러면 이걸 다 팔아야 되니까 엄마가 뭐 할까 얘들아? 그만 친구일 때 그만 이러면서 막 애를 때렸겠죠. 근데 그 때리는 엄마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엄마가 정말 재밌어서 아이를 때렸을까 얘들아? 너무 미안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엄마의 여러분 어렵고 그 힘든 삶을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얘들아 울었다면 여러분 무슨 이미지를 써야지 얘들아? 청각인데요. 그 청각을 무슨 이미지로 표현했어요? 촉각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차갑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청각을 의도적으로 촉각으로 바꿨으니까 여러분 이거 무슨 이미지를 써야 돼? 공간학적 이미지를 쓰는 거지. 그러면 공간학적 이미지에서도 여러분 청각에 촉각화를 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공간학적 이미지는 여러분 이 여인의 힘든 삶을 형상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여러분 엄마가 진짜 얘들아 소리내서 울었을까? 가슴으로 얘들아 삭혔겠죠. 그러면 여러분 가슴으로 얘들아 이 슬픔을 삭히는 걸 여러분 무슨 정서라고 하냐면 한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엄마는 가슴 속에 한을 품고 한을 가지고서 평생을 살아왔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여러분 여인과 첫 만남은 그럼 여러분 이거는 과거여야 돼, 현재여야 돼? 과거지, 그치? 자, 여러분 3년 갈게요.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를 기다려서 10년이 지나갔다. 자, 여러분 섣벌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거든. 이게 1번이야, 1번. 그럼 여러분 여왕벌은 여러분 그 안에 있죠. 그 꿀벌에다 꿀통 안에, 그치? 근데 여러분 이 일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매일같이 일하러 나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 남편, 이 여승의 남편을 일벌이라고 표현했다는 건 일하러 나갔구나. 그치? 그러면 여러분 지금법을 사용해서 남편은 여러분 돈을 벌려고 나간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남편은 여러분 집에 안 들어오는 거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돈을 벌다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고, 남편이 딴 살림 차릴 수도 있는 거고, 남편이 여러분 가족들과 인연을 끊게 된 거죠. 뭐 이게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그러면 왜 얘들아 아까 봐줄 사람이 없었는지 알겠다 얘들아, 그치? 자,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다. 혹시 여러분 도라지 꽃 본 적 있어요? 혹시 무슨 색인지 알아요? 보라색이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문학에서 보라색은 두 가지 이미지를 갖고 있어. 신비롭다, 죽음. 왜냐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시반이 생겨서, 시반이라는 건 피가 한쪽으로 몰리면서 여러분 퍼렇게 보라색으로 멍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죽으면 보라색으로 변하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죽음을 상징을 하는 거야. 그러면 도라지 꽃은 여러분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죽음의 이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딸이 죽었다라는 걸 여러분 뭘로 표현했어요? 그냥 도라지 꽃이 좋아서 무덤으로 갔어 라고 해서 죽었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 예쁘게 꾸며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 이걸 미화법이라고 해. 미화법. 예쁘게 꾸미는 거. 왜냐면 이러면 이 어린 딸아이의 죽음을 여러분 죽었다라는 표현보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 아이가 하늘의 별이 됐어 이런 표현 쓰거든 얘들아. 아이가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여러분 죽은 아이의 죽음을 좀 더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으면 엄마의 마음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미화법을 쓰는 의도는 아무래도 아이의 죽음을 여러분 그 죽음에 대한 슬픔을 더 어떻게 해주는 걸까 얘들아? 더 고조시켜. 여러분 이 슬픈 감정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정서가 과잉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덤덤하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좀 얘가 간결하게 이야기할 때 더 슬픔이 고조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내가 슬프다고 해서 정서가 과잉됐다라고 해서 고조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고조를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여인의 상황은 얘들아 무슨 상황이냐면 남편도 집에 없는데 돈도 벌 수 없는 상황인데 아이까지 죽은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어때 얘들아?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이걸 한자성어로 설상가상이라고 해. 자, 그러면 이 아내의 비극적인 삶을 더 극대화해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이 3년은 결국은 여러분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에 의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는 걸, 그렇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3년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이 3년은 여러분 여인의 비극적 삶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과거여야 돼, 현재여야 돼? 과거가 되는 거지, 그치? 여승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으니까. 자, 그 다음 거 할게요. 마지막. 자, 상공도 서럽게 운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기에 여인의 머리카락이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봐봐. 여인이 머리를 깎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인이 지금 울었다고 봐도 되고 눈물처럼 머리카락이 떨어졌다고 봐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산광도 지금 뭐하고 있대 얘들아? 울었던 날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 상광도 울고 있고 여승도 울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승과 상광의 마음이 거의 똑같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똑같이 나타나면 우리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 얘들아? 감정이입이라고 하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상광은 감정이입의 대상인데 이건 화자의 감정을 이입시켜 놓은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여승의 감정을 이입해 놓은 거예요? 여승이야, 그치? 이러면 화자의 감정이라기보단 시적 대상의 감정을 이입해 놨다라고 해야 맞아 얘들아.
여승의 이 마음을 여러분 이입해 놓은 대상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울었다라고 해서 얘들아 상검이 우는 소리가 날 거잖아요. 무슨 이미지를 두드러지게 쓰는 거예요? 청각.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이 슬픈 날은 바로 여인이 여승이 된 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스님이 되는 이유는 자기가 진짜 불교의 진리를 얻고 싶어서 되는 사람도 많지만 근데 대부분 이제 스님이 되는 경우들은 옛날 같은 경우는 정말 얘들아 삶의 이 속세의 삶에 얘들아 환멸을 느꼈고 너무 힘들 때 여러분 대부분 속세를 버리려고 스님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스님이 된 이유를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가 절에 맡기고 갔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절에서 스님이 됐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여러분 막 자기가 삼성까지 다니고 학교도 여러분 인서울에 있는 아주 큰 좋은 학교를 다녔대요. 근데 어느 날 출근하려고 아침 뉴스를 딱 봤는데 그 뉴스에서 여러분 뭘 봤냐면 어떤 사람이 남자가 이러면 산에 올랐다가 그 산에서 이제 실족을 해가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이러면 뭔가 느낌 너무 세가지고 동생한테 전화를 했더니 동생이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 실족사가 바로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실족을 해가지고 죽은 걸 자기가 뉴스를 보고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고 또 여동생도 사고로 죽은 거예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가 이 가족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속세에 대한 너무 얘들아 이 환멸이 느껴져서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내도 돈 많이 벌면서 살고는 있었지만 그게 너무 싫어서 스님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보면 스님이 된 사람들 보면 대부분 좀 이제 이렇게 근심이나 옛날에 이제 얘들아 속세를 잊고 싶어서 된 사람들이 많았던 거지. 그러면 여승이 된 날은 여러분 왜 슬프냐면 여러분 자신이 이제 속세에 대한 인연을 얼마나 힘들었으면 속세의 인연을 끊고 싶을 정도가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산절이라고 하는 곳은 여승이 되어서 절로 들어간 곳이잖아요. 산에 있는 절. 그러면 현실에 얘들아 뭐를 잊으려고 하냐면 아까 선생님 금방 얘기했던 이런 고통. 그치? 삶의 고통을 여러분 잊으려고 가는 거야. 그걸 여러분 초탈한다라고 얘기를 해. 초월해서 탈피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여승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탈속적이라는 말 썼는지 알겠지? 속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머리카락이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떨어졌대. 떨어지니까 얘들아 무슨 이미지를 쓰고 있냐면 하강. 그치? 여러분 하강이어도 되고 시각적 이미지여도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여승이 얘들아 이 가슴 속에 쌓여있는 그 슬픔을 뭐라고 했더라 얘들아? 한이라고 했잖아. 여인의 한을 형상화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의미. 그러면 여러분 얘는 머리카락하고 눈물이 여러분 동시에 떨어진다 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눈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머리카락이 후두두두 떨어지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없어. 자, 그래서 의미가 두 가지로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여인의 삶은 정말 한 개인의 그 비참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식민지 현실에 희생당한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의미가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삶이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거든.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확대. 그치? 의미 확대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자, 여승이 되는 이 여인의 모습은 여러분 시간으로 보면 언제가 돼야 돼? 과거가 돼야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 글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위에다가 선생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건의 순서 한번 보세요. 자, 여인의 지아비가 돈을 벌려고 떠났어. 여러분 그리고 아이가 얘들을 데리고 여인은 옥수수를 팔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죽었고 여인이 여승이 되었고 오늘 나와 여승이 재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일의 순서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순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네? 역순행적 구성이야. 맞아. 자, 근데 화자는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인 것처럼 얘기하지 얘들아? 여승이 주인공처럼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얘는 약간 관찰자 시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 만약에 여러분 소설에서 시점화한다고 하면 얘는 무슨 시점이라고 보면 될까요? 1인 7인 관찰자예요. 맞아요. 소설로 본다면.
그래서 약간 여러분 소설처럼 이야기의 갈등도 있고 이야기의 구성도 잘 짜여져 있고 이런 관찰자 시점도 잘 드러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서사적. 여러분 서사적이라고 하는 게 소설. 소설 같은 사건을 압축 형태로 시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여승까지도 정리를 했네. 자, 그럼 우리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작품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정리할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여기 정철이 썼다 얘들아. 우리 정철 저번에 무슨 작품으로 배웠지 얘들아? 우리 관동별곡을 배웠잖아. 관동별곡에서도 얘들아 원래 제일 처음에 얘들아 공간이 어디부터 나왔어 얘들아? 전남 창평. 그렇지. 왜냐면 여기서 이름은 음모하다가 이름은 나중에 한양으로 임금님이 불러서 다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러면 이 작품도 정철이 이러면 이제 어디에서 썼냐면 관동별곡보다 전에 썼어. 임금님에게 쫓겨난 다음에 이러면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이 아래로 내려왔을 때 쓴 작품이 바로 삼인곡, 송민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한양이고 여러분 여기는 전남 창평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한양과 전남을 여러분 우리 그 원래 관동별곡에서는 한양이라는 단어 그냥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전남을 여러분 중림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한양은 위에 있으니까 얘를 천상계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전남은 아래에 있으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해서 지상계, 하계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이 천상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옥황상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옥황상제로 누구를 표현하냐면 한양에 살고 있는 임금님을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상계에 내려온 여러분 자기는 옥황상제에게 벌을 받은 선녀라고 표현을 하고 근데 여러분 전남에 내려온 건 여러분 정철 본인 자신이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작품에 어떤 특성이 드러나고 있냐면 천상계, 지상계라고 해서 여러분 세계가 두 개의 세계로 나뉘는 거거든. 이걸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옥황상제는 남자고요. 여러분 선녀는 여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녀의 관계를 여러분 누구처럼 표현을 한 거냐면 군신의 관계를 남녀의 관계처럼 표현을 한 거야. 군신의 관계를 남녀의 관계로 표현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남녀의 관계에 빗대어서 군신 관계를 표현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충신연주지사라고 해. 이 작품은 이원론적 세계관과 충신연주지사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또 여러분 자기는 천상계에서 살다가 지상계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짓고 이렇게 내려오는 걸 적강 모티프가 쓰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적강 모티프도 사용을 하고 있다. 적강은 하늘에서 죄를 받고 내려온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려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반영론적 관점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표현론적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이 작품은 여러분 이원론적 세계관, 충신연주지사, 적강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자 우리. 여러분 가사잖아요. 여러분 가사는 몇 단 구성으로 되어 있지 얘들아?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몇 단 구성으로 지금 하고 있냐면 본사까지만 서사 본사까지만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여러분 가사는 하나만 더 정리해보면 여러분 몇 음보를 갖고 있었지? 4음보. 글자 수는 3, 4조, 4, 4조. 그치? 그러면 문율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문문의 성격을 띠고 있는 작품이네. 근데 여러분 연구문이 있어요 없어요? 연구문 없이 쭉 이어져 있었죠. 여러분 쭉 이어진 걸 무슨 형식이라고 했더라 얘들아? 연속체. 그러면 연속체처럼 이러면 쭉 이어져 있으니까 뭐처럼 보이냐면 산문처럼 보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의 작품이라고 생각해야 돼.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이야기를 실제로 여러분 길게
하지만 운율을 느끼게끔 비유법도 많이 쓰고 표현법도 많이 쓴 작품이라고 해서 그래서 얘를 갈래로 표현하면 여러분 시가 형태가 아니라 교술갈래에 넣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학에서는 여러분 얘를 교술갈래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배우는 건 시가로 배우지만 여러분 원래는 교술갈래에 포함시키고 있다. 여러분 교술갈래가 뭐였지 얘들아? 교훈을 주는 거, 그치? 수필 같은 거나 일기 같은 걸 교술갈래라고 하잖아. 그렇게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이것까지 참고로 더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목을 한번 살펴보자. 여기서 우리 네모 표시할 거야. 미인. 자, 여러분 지금은 미인을 누구를 미인이라고 표현하지 얘들아? 이쁜 여자, 그치? 여성에 국한해서 쓰는 표현인데 예전에는 여자 남자 가리지 않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을 다 미인이라고 표현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의 미인,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임금님이야. 맞아. 그래서 임금님을 사모하며 부르는 노래. 여러분 임금님을 생각하며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서사부터 한번 보자. 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따라 태어났으니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하고 님하고 뭐가 똑같아? 생일이 똑같아. 여러분 혹시 생일 똑같은 친구 만나본 적 있어요? 그럼 약간 어때요? 약간 내적 친밀감이 좀 더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선생님은 근데 지금까지도 한 번도 나랑 생일 똑같은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여러분 근데 학생들도 그렇게 많잖아요? 한 번도 나랑 생일 겹치는 친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나는 이렇게 생일 비슷하면 그러니까 이러면 똑같은 게 아니고 이제 비슷하면 하루 이틀 정도 생기면 그래도 내적 친밀감 생겨. 이러면 생일 비슷하다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 지금 화자는 생일이 아예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평생 연분이래. 천생연분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운명인가? 우리 천생연분인가? 이렇게 생일이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이 모를 건가? 라고 얘기를 해. 자,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여러분 진짜 저기 위에 있는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운명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얘들아 태어난 거 운명일 거고 님이 태어나는 것도 운명일 거고 근데 생일이 똑같은 것도 운명인 거잖아. 그 운명을 하늘이 모를까? 하늘이 운명이 모르고 우리를 태어나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여기서 화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 둘이 태어난 건 운명이구나. 운명은 알고 있을 거구나.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여기서 임은 임금님이라고 보셔도 되고 여기서 화자의 얘들아 봤을 때는 옥황상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하늘 모를 일이던가 라고 얘들아 질문을 했지만 답이 정해졌어 얘들아. 어떤 답이 정해지냐면 우리는 운명이다 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정리해보면 임과의 만남은 운명이 정해진 우리 운명론적 세계관에 기반해서 우리는 운명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나 하나 젊어 있었고 님은 오직 나를 사랑해 주시니. 여러분 이 하나가 오직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나는 오직 젊어 있었고 님은 젊은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셨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나 하나, 님 하나, 뭐하고 형식 비슷하죠? 무슨 편법 써야 돼요? 대꾸 써야 돼요. 맞아요. 자, 근데 여러분 내가 젊어 있었을 때는 여러분 시간으로 보면 언제가 돼야 되는 거지?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과거에는 님과 행복했죠. 왜? 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자, 이 마음, 이 사람 견주다. 이러면 견주다는 건 비교하다라는 뜻인가? 비교할 곳이 전혀 없다. 그러면 내 사랑을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면 자신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게 크다라고 설명을 해. 그래서 평생에 원하는 건 오직 함께 살자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바라는 건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님이랑 평생 함께 살기. 이게 궁극적 소망이죠. 그런데 늙어서 무슨 일로 외롭게 그리워만 하고 살고 있는가. 근데 그러면 그리워한다는 건 임과 뭐 했다는 뜻이지 얘들아? 이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임과 이별한 여러분 지금 부정적 상황은 언제 얘기하고 있는 거야? 현재야. 내가 늙어서. 그러면 과거하고 현재하고 얘들아 과거랑 현재랑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얘들아? 대조 대비라고 하지. 대조 대비가 쓰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외롭게 그리워하는가? 라고 질문했는데 답이 정해졌어. 나 외롭고 그리워.
답이 정해졌으니까 서리법을 써. 맞아. 그래서 계속 서리법을 써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자, 7번 갈게. 자, 엊그제 님을 모시고 광안전에 올라갔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광안전이라고 하는 곳은 옥황상제의 궁궐을 광안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님이 있는 곳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옥황상제가 누구였지더라? 임이니까 여러분 임금님이잖아. 그러면 임금님은 어디에 살고 있지? 한양에 살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 광안전은 한양을 상징하죠. 그러면 이 한양이라고 하는 공간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할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죠. 왜? 님이 계신 곳이니까. 자, 그 사이 어찌해서 하하게 인간 세상에 내려왔는가? 그러면 인간 세상은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곳이었거든? 아까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였어? 전남 창평이야. 맞아. 그러면 전남 창평이라고 하는 이 곳에 대해서는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할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부정적인 곳이죠. 왜냐면 임이랑 이별했으니까. 근데 관동별곡에선 전남 창평 중림이 긍정적 공간이었어? 부정적 공간이었어? 긍정적 공간이었어. 왜? 천석고항하고 연하고지를 느꼈잖아. 이러면 자연을 즐기고 있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작품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또 봐봐 얘들아. 광안전하고 하계가 긍정 부정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공간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대비가 생기는 거죠. 자, 공간에 대비도 생기고 또 하나 더 광안전에서 내가 살다가 하계로 내려왔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걸 무슨 모티프라고 한다고 얘들아? 적강. 그치? 그래서 여기는 적강 모티프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화자가 얘들아 여잔데 선녀다라는 걸 알려주는 단어는 그럼 뭐냐면 광안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성인 게 아니라 선녀라는 거. 그래서 광안전이라는 단어는 화자의 신분이 여러분 선녀라는 걸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선녀라는 걸 보여준다. 자, 올 적에 빗은 머리가 헝클어진 지 벌써 3년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왜 머리가 헝클어져 있을까 봐. 왜 안 빗을까? 의미 없으니까. 그치? 보일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예쁘게 꾸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인과 이별했으니까. 그러면 이 3년이라고 하는 곳은 내가 은거 생활을 했던 기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자, 똑같이 연지분, 여러분 연지분은 화장품이야. 화장품은 있지만 누굴 위해서 예쁘게 화장을 할까? 그러면 여러분 화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님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화자의 신분이 여자라는 거 바로 보여주네. 연지분. 그치? 그리고 누굴 위해서 곱게 할까라는 질문에 답이 정해졌어. 예쁘게 할 필요가 없어. 서리법이죠. 그죠? 자, 임을 위해서 이렇게 얘들아 머리를 빗지도 화장을 안 하는 이유는 임과 이별했기 때문이다 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돼. 자, 그 다음 마음에 맺힌 시름이 첩첩이 쌓여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에 근심이 이렇게 근심이 이렇게 계속 쌓이고 있대. 그러면 여러분 근데 근심이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쌓이는 걸 어떻게 알지 얘들아? 이거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걸 눈에 보이게끔 표현했네? 추상적. 그치? 관념의 구체화로 자신의 감정의 크기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으면 한숨을 짓고 떨어지는 건 눈물만 떨어지더라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자, 짓는 건 지는 건 한숨이고 눈물만 떨어져. 여러분 이거 무슨 표현법이 돼야 될까? 대꾸를 쓰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정서를 여러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이건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죠.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여러분 13번도 한번 가볼게. 자,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은 끝이 없구나. 자, 여러분 인생은 유한해. 즉 내가 나이만 먹어가. 그런데 시름은 끝이 없어. 나이가 먹을수록 왜 시름이 안 줄어들까 얘들아? 님이랑 더 이별하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름이 줄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인생의 유한성이랑은 다르게 여러분 지금 내 시름은 점점 커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의 탄식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이 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는 걸 뭐에다 비유했어요?
물 흘러간대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물 흘러간다라고 해서 직유법이라고 봐도 되지만 여러분 시간 세월 눈에 보여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뭐에서 표현했어 얘들아? 물처럼 표현했거든. 그럼 이거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또 쓰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세월이 흘러가는 걸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임금이 자신을 불러주지 않는 상황에서 덧없이 세월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할 목표도 없고 얘들아 그냥 나는 계속 임금님만 불러주길 기다리고 있는데 임금은 나를 불러줄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계절이 때를 알아 가는 듯 다시 오니 아까 여러분 여기 음거지에 몇 년 정도 있었다고 했지 얘들아? 3년. 그러면 여러분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적어도 3번씩은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계절이 때를 알아서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가 다시 왔다라는 건 세월의 흐름을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이 많고 많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은거하는 몇 년 동안 3년 동안 들은 일도 많았고 느낄 일도 많았고 본 일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들은 일, 본 일, 그 다음 내가 느낄 일, 이 일들이 바로 본사에 제시돼요. 여기까지 서사거든 얘들아. 이게 본사의 내용이야. 그러면 본사에 제시될 화자의 얘들아 이 사연을 여기 서사에서 어떻게 보여준 거야 얘들아? 요약적으로 제시한 거거든. 그래서 요약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서사는 임과 이별 후의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더 갈게요. 자, 아까 여러분 세월도 나왔고 계절도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본사에서 그 계절에 듣고 보고 한 일이 많았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사는 어떤 서술 방식을 가지고 있냐면 계절의 흐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문제에서는 여러분 여름까지밖에 없으니까 봄, 여름만 우리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선생님이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단어들이 있어. 이게 바로 여러분 계절적 시어예요. 계절을 보여주는 시어. 자, 근데 화자가 계절마다 님에게 선물을 보낼 거거든요. 그 선물을 보내는 마음을 하트 표시를 했어요. 네, 마음이니까. 그러면 하트 표시는 여러분 화자가 님에게 보내는 선물이자 마음. 그리고 동그라미는 계절적 시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여러분 동쪽에서 바람이 분대. 여러분 우리 겨울은 북쪽에서 바람이 불잖아요. 여름은 남쪽에서 바람이 불고 그래서 여러분 봄, 여름을 지금 남동풍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가을, 겨울은 여러분 북서풍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부는지에 따라서 계절을 알 수 있어요. 이건 봄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네. 그래서 계절적 배경이 바로 봄이다. 자, 이 동풍이 살짝 불어서 쌓인 눈을 헤쳐낸다라는 건 녹여낸다라는 뜻이야. 눈을 녹이니 창밖에 심은 매화 2-3가지가 피었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창문이 있어. 그럼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나뭇가지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 나뭇가지에 여러분 매화 꽃은요 이파리보다 여러분 꽃이 먼저 이렇게 펴요. 벚꽃처럼. 그래서 매화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 2-3가지 정도를. 자, 근데 매화는 여러분 우리 고전 시가에서 뭘 상징하고 있는 여러분 단어지? 사군자. 맞아. 사군자면 지조 절개를 얘기해. 맞아. 그러면 여러분 매화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얘네들은 무조건 사군자야. 사군자. 군자의 덕목을 얘기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을 하거든요. 그러면 창밖에 심은 매화 2-3가지가 피어서 이걸 님에게 선물로 보내겠다는 거야. 그러면 님에게 매화를 보내는 이유는 임시여 저 여기 전남에 와도 나는 당신을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안 잊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잊지 않았다면 불변하다라는 걸 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동양에서만 이런 이미지를 가져요. 여러분 서양에선 매화는 그냥 꽃이거든요. 그런데 동양에서만 특히 유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만 여러분 얘를 뭐라고 보냐면 이걸 지도절개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여러분 이건 상징이 어떤 상징이냐면 한 문화권에서만 내려오는 이미지를 쓰고 있는 거네. 이걸 관습적 상징이라고 해. 그래서 여러분 얘를 관습적 상징이라고 한다. 다시
이러면 관습적 상징은 어디에서만 쓰이는 이미지라고? 한 문화권에서만. 그렇지. 한 나라나 문화권이야 얘들아. 그러면 아까 여러분 그 사문자라고 하는 애들은 여러분 무조건 관습적 상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아니면 또 여러분 관습적 상징이 될 수 있는 건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들을 무슨 옷을 즐겨 입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민족을 무슨 민족이라고 하지 얘들아? 백이민족. 맞아. 그래서 하얀색 옷을 즐겨 입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얀 옷은 소설 속에서 다 우리 민족을 상징해요. 그냥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흰 옷은 무조건 우리 민족을 얘기해. 이런 건 여러분 관습적 상징이 되지. 여러분 무궁화. 우리나라에게는 이건 우리 국화잖아. 그러니까 무궁화 하면 바로 우리나라를 떠올리거든 우리는.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는 여러분 그 무궁화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진드기가 되게 많거든. 근데 여러분 벚꽃 우리는 그냥 아름다운 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본은 자기네 국화란 말이에요. 벚꽃 자기네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각 나라에서만 나타나는 이미지잖아요. 그게 여러분 관습적 상징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가뜩이나 냉담한데 여러분 냉담하다라는 건 여러분 차갑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아주 냉담한 분위기를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지금 화자가 전남 창평에 내려온 게 얘들아 사실 지금 긍정적인 상황이다 부정적 상황이다. 부정적 상황이야. 왜? 자기가 얘들아 이 간신들의 모함 때문에 여기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 정치적 판도를 냉담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부정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반영론적 관점으로 문제를 내면 간신들이 판을 치고 혹은 여러분 임금님에게 얘들아 자기가 쫓겨난 상황 이걸 여러분 냉담하다라고 표현을 해 얘들아 알겠지? 자 암향은 무슨 일인가? 그럼 여러분 암향이 무슨 뜻이냐면 매화향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매화향기 혹시 맡아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장미처럼 진하지는 않아요. 장미나 백합처럼 향이 되게 짙은 향은 아닌데 은은한데 아주 멀리까지 퍼지는 속성을 가져. 그래서 이걸 매화향기가 은은하게 멀리까지 퍼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분자의 덕목 같다.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거든. 매화랑 은이 기지가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 암양은 변함없는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누구랑 이미지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매화향기는 매화랑 똑같은 의미야.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무슨 이미지로 여러분 자신의 변함없는 지조절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후각적이죠. 그렇죠. 냄새를 가지고서 자신의 지조절개를 표현하고 있다. 자, 황운역의 다리도다 베갯머리에 비춰지니 여러분 밤에 여기 이렇게 창문 밖에 얘들 뭐가 보이는 상황이었지? 매화가 보이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달이 뜬 거예요. 화자가 얘들아 이렇게 베개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베개에다가 누워가지고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 근데 여러분 이 달빛이 자기 머리를 이렇게 비추더래. 달빛이 머리로 쫙 이렇게. 근데 여러분 옛날에 대부분 여러분 고전 시가에서 해와 달은 누굴 상징하고 있어요? 임금님을 상징해요. 왜? 높은 곳에서 밑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빛을 내주잖아요. 임금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달이 누구 같다고 생각하냐면 느끼는 듯 반기시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님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왜? 다른 고전 시가에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임금님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임금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임금님이 나에게 달빛으로 사랑을 전달해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저 매화를 꺾어내어 임 계신데 보내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임금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뭘 꺾는 거예요? 이걸 임금님에게 선물로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알겠지? 여러분 왜 선물 주는지 이유를 잘 생각해. 달빛으로 여러분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매화를 선물로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선물로 보내면 선생님 무슨 표시해 준다고 했더라 얘들아? 하트 표시한다고 했었지. 위에서도 하트 표시는 이미 했지만 여기에 다시 매화에 하트 표시 내가 선물로 보내는 거야. 자, 님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까? 근데 여러분 누구한테 여러분 선물할 때요 약간 어때요? 이 선물 내가 정성껏 골랐는데 저 상대방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약간 고민하면서 이다 주는 경우들 있잖아. 그러니까 화자도
내가 님에게 얘들아 매화를 보냈는데 님이 딱 그걸 열어보고 에이 정절 쓸데없이 왜 이런 걸 보냈어? 이렇게 화를 내실지 아니면 임금님이 정절 너무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실지 자기는 너무 걱정이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님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님이 혹시 나를 어떻게 여기실지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 이때 자신의 얘들아 변함없는 지조절개를 임금님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게 바로 봄의 이야기죠. 그래서 본사는 봄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선생님 위로 올려서 여러분 이제 여름을 한번 가볼게요. 꽃이 지고 새잎이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여러분 여기서 계절은 여름인 거 알 수 있어. 그러면 여름인 건 여러분 이 녹음. 왜냐면 여러분 녹음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나무의 그림자를 녹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계절 중에 얘들아 그림자가 제일 크게 생기는 때가 언제일까? 여름이죠. 그쵸? 그래서 여름을 여러분 녹음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나위가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 여러분 나위하고 적막, 이 수막은 뭐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좀 쉽냐면 커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커튼 같은 거. 그러면 여러분 커튼이 적막하고 커튼이 비어있다라는 말은 진짜 커튼이라는 의미라기보단 여러분 집이 조용하고 집이 적막하더라 이런 의미인 거야. 왜냐면 커튼은 집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무슨 표현법을 쓰냐면 나위가 수막이 적막하고 비어있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대꾸를 쓰고 있는 거고요. 이건 여러분 공간의 적막감을 표현해요. 여러분 집에 여행 갔다가 딱 들어가면 갑자기 여러분 집이 뭔가 향기가 착 돌 때가 있어. 왜? 집에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 사람의 온기가 없는 게 적막하다라는 뜻이거든. 사람의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집에 딱 들어가면 자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비어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화자가 어떤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냐면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독수공방을 보여줘요. 여러분 독수공방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 얘들아? 혼자서 여자 혼자서 방을 지킨다라는 뜻이니까 여자 혼자 방에서 살고 있는 걸 독수공방이라고 해. 그러면 독수공방 신세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화자의 얘들아 어떤 감정을 여러분 드러낼 수밖에 없냐면 외로움, 고독, 그렇지. 외로움, 칸 좀 작지만 두 개 다 쓸게 얘들아. 외로움과 고독을 표현한다. 자, 그 다음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여러분 부용은 연꽃이거든요. 연꽃을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연꽃은 연꽃이 새겨져 있는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꽃이 새겨진 커튼을 걷고 공작이 얘들아 우리 그 새 있잖아 공작새. 그 공작새가 수놓아져 있는 병풍이라는 뜻이야. 그럼 다시 부용이 새겨진 이러면 이제 장막 커튼. 그 다음에 공작을 얘들아 공작이 새겨진 병풍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너무 외로우니까 이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잊어보려고 뭐 하기 시작하냐면 집안 인테리어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너무 얘들아 뭔가 걱정할 게 많으면 여러분 내 청소, 청소. 여러분 그 우리 책상 청소만 해도 뭔가 얘들아 거기 집중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잊을 때가 많거든. 집안일 하면 여러분 생각이 잊어질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내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뭐 하기 시작한다? 인테리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배치를 바꾸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에 변화를 주기 시작한다. 집안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집안일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외로움을 해소하려고. 그치? 그런데 이렇게나 외로움이 너무 많은데 날이 너무 길어. 여러분 여름은 뭐가 너무 길지 얘들아? 낮이 너무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아무리 청소를 해도 얘들아 하루가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이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여름날에 얘들아 그 적막감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여름날에 적막감을 표현한다. 즉 여러분 시간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라는 뜻이야. 맞아. 시간이 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또 다른 시간 때우는 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하냐면 선생님 위로 올릴게 얘들아. 자, 첫 번째 원앙금을 베어내고 오색실을 풀어내서 금자로 겨누어 님의 옷을
지어내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시간을 때우려고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 옷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앙금은 여러분 비단이에요. 비단. 최고급 비단을 여러분 잘라놓고 여러분 옛날에 그 실이 염색된 실들 있잖아요. 그 염색된 실들도 되게 비쌌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돌잔치 때 애기들 여러분 잡는 실을 무슨 실이라고 하는지 혹시 알아요? 얘들아? 그게 무명실이거든. 무명은 아무 색깔이 없는 거. 그래서 하얀 거 있잖아. 그 하얀 실은 좀 쌌어. 근데 색깔 실은 너무 비쌌어. 그러면 이러면 색깔 실을 가지고서 옷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건 비싼 최고급 자재로만 옷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실을 가지고 뭐 하냐면 바느질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느질은 대부분 예전엔 여자가 했던 일이에요? 남자가 했던 일이에요? 여자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색시의 화자의 신분을 알려줘. 여자라는 걸. 그래서 여러분 신분을 알 수 있게 해준 단어 여성. 자, 그 다음에 금자로 겨누어서 여러분 잣대를 가지고서 여러분 옷을 재단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자가 무슨 걸로 만들어졌대? 금으로 만들어진 자야.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였을까 이 사람은. 얘들아 금으로 된 잣대로 옷을 만드니까. 근데 여러분 자도 여러분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바느질 할 때 쓰고 있으니까 이것도 신분이 여성이라는 걸 보여준다. 자, 그러면 1번하고 3번의 재료로 만든 건 여러분 님의 옷이잖아요. 그러면 이 님의 옷은 여러분 옷은 어때 얘들아? 만들기 쉬워 얘들아? 어렵죠? 정성이죠, 정성. 그러면 님에 대한 정성과 사랑을 선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얘들아, 여러분 여기서 옷을 만드는 건 여러분 무슨 상징이 들어가냐면 아까 얘들아 매화는 무슨 상징이 들어갔었지? 관습적 상징, 그치? 여러분 지주절개 맞아?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무슨 상징이 쓰냐면 옷을 만드는 건요. 지금도 얘들아 옷 만들어주거나 목도리 만드는 건 그건 정성이에요. 근데 예전에도 정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동양이든 서양에서도 여러분 옷을 만들어주면 정성이라고 생각해요. 동양도 그래요. 그럼 이 말은 어느 누구든 여러분 다 옷을 만들어준다는 건 여러분 정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거네. 인간이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네. 여러분 인간의 보편적 이미지를 원형적 상징이라고 해.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옷은 원형적 상징을 쓰고 있다. 자, 여러분 원형적 상징이 누구한테 쓰는 거라고? 인간 보편의 이미지야. 맞아. 그래서 인간 전체가 공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원형적. 그런데 아까 같이 얘들아 지조절개 같은 거는 여러분 한 문화권에서만 있으니까 관습적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형적 상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불이에요. 여러분 물이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이거 죽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 물은 죽음을 상징을 해. 근데 물은 여러분 생명을 의미하기도 해. 근데 여러분 물은 여러분 뭐 하기도 하냐면 여러분 더러운 거랑 물을 같이 섞어 놓으면 물을 계속 흘려보냈을 때 얘들아 이 더러운 게 어떻게 되기도 하지? 정화도 된다? 맞아. 이게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화라고 하는 이미지도 갖고 있는 거야. 이건 여러분 누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런 이미지를 우리는 원형적 상징이라고 해. 자, 그러면 니네 옷을 이렇게 만들어내니 이 손솜씨도 물론이고 이 격식도 갖춰져 있는 옷을 만들었네. 이러면 뭐 하고 있어요? 지자랑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정철은 지자랑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다. 내가 손솜씨도 물론이고 격식도 갖춰서 옷을 만들었네. 근데 여러분 옷을 만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산호수 지게 위에, 여러분 지게가 나무로 만들어져야 되잖아. 산호수로 만들었대. 여러분 산호는 보석이야. 지게를 뭘로 만들었어 얘들아? 보석으로 만들었네. 배곡함에 담았대요 여러분. 자, 함이 상자거든요 여러분. 상자인데 여러분 뭘로 만든 상자래? 배곡으로 만든 상자래. 근데 여러분 배곡도 보석이에요. 여러분 옥 뭔지 알지? 옥 얘들아. 옥이 보석인데 그 옥이 약간 옥이 옥색이잖아 얘들아. 자, 여러분 약간 푸른색하고 얘들아 초록색 섞여있는. 근데 그 옥도 원래 비싸지만 옥이 하얀색 옥이 있어요. 옥 중에 얘들아 빨간색 옥도 있고 검은색 옥이 있거든요. 하얀색 옥이 진짜 최고로 비싸. 진짜 비싸 얘들아. 그러니까 이걸로 상자를 만든 거야. 그러면 잠깐 1번부터 5번은 다 최고급으로만 준비를 해놨잖아. 그러면 여러분 화자의 신분을 알 수 있어.
그만큼 화자의 정성이 들어간 거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여성인데 서민일까요? 사대부일까요? 사대부 여성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한자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작품 작가인데 여러분 송민국이라고 해서 얘랑 비슷한 작품이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여자가 서민의 여성이야. 왜냐면 초가집에서 살거든. 그러니까 한글을 많이 써. 이게 얘가 좀 특징이야. 한자를 그래도 한글도 많지만 한자를 그래도 좀 쓰고 있다는 게 사대부 여성이라는 게 잘 들어간다. 자,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 데를 바라봤더니 산인지 구름인가 험하고 험하구나. 여러분 3인국은 여기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 산, 구름. 자 보세요. 임금님 어디 살고 있지 얘들아? 구름. 그치 이러면 왜냐면 이 하늘 위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 천상계에 여러분 여기 임이 살고 있어. 임. 근데 여러분 나는 어디 살고 있지? 화자는 땅에서 살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하계에서 내가 화자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화자가 님을 보려고 이렇게 봤어. 그러면 하늘 위에서 임을 만날 수 있지만 근데 여기에 산인지 구름인지 이러면 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님이 안 보이죠. 그러면 산과 구름은 나와 님의 이 만남을 방해하는 여러분 방해물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 실제 여러분 정철이 여기 쫓겨난 이유가 여러분 누구 때문이었냐면 간신들 때문이었거든. 그러니까 임금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간신이라고 보셔도 돼요. 간신이에요, 간신. 간신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정치적 적이거든. 그래서 정적이라고도 해. 이런 문제 풀 때 이렇게 나올 거야. 간신, 정적.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했으면 여러분 이제 그 아랫부분 다시 또 한번 봐보자 얘들아. 천리 만리길에 누가 찾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임이랑 나랑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냐면 천리만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잖아. 여러분 천리면 400km예요. 그럼 400km면 대략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 정도까지거든요. 그러면 전남에서 서울까지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말리면 4,000km야 얘들아. 4,000km면 여러분 저 중국하고도 남아. 엄청 먼 거리야. 근데 정말 임금님이랑 나랑 이렇게 만리나 떨어져 있어 얘들아. 이건 실제적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 거리감이지. 그치? 그러면 이곳을 여러분 심리적으로 이렇게 멀다고 느끼는데 찾아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찾아갈 사람이 없으니까 답이 정해졌네? 서리법이죠. 여러분 선생님 위에 거 복사해봐가지고 여기다 상징 넣었어 얘들아. 상징 빼고 여러분 그냥 서리법만 쓰면 돼. 만약에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열어두고 나라고 생각해 주실까?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또 걱정하죠. 이 옷을 받으시고 좋아하실까? 이 옷 선물을 좋아해 주실 건가? 그러면 여기서도 이미 날 사랑해 주실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여러분 계절이 언제여야 돼? 여름이야. 맞아. 그럼 봐봐. 여러분 봄이 총 몇 줄로 되었는지 한번 세볼래? 봄이 7줄로 되어있지, 그치? 여름은 12줄로 되어있지, 그치? 근데 여러분 가을하고 겨울은 안 나왔지만 가을도 7줄이고 겨울도 12줄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얘들아? 봄도 그런데 가을도 7줄이고 그 다음에 이러면 겨울도 12줄로 되어 있거든? 화자가 왜 줄수를 다르게 이렇게 딱 이렇게 비슷하게 딱 만들어 놨을까 얘들아? 계절의 길고 짧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봄하고 가을은 이 낮하고 밤의 시간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 좀 짧다라고 생각해. 더더구나 얘들아 우리 봄이 짧다고 생각돼? 아니면 여름이 짧다고 생각해? 봄이 짧다고 생각해. 봄은 여러분 3, 4, 5월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 5월부터 덥잖아. 그 한 3, 4월, 그 3월은 또 춥잖아 얘들아. 봄은 한 4월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가을도 얘들아 우리 9, 10, 11월이지만 11월 추워요. 그쵸? 가을이 며칠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면 이거는 이 시기에다 짧은 여러분 그 계절감을 표현을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여름은 여러분 어때 얘들아? 낮이 어떻지? 너무 길지? 낮에 긴 시간. 근데 여러분 겨울은 안 봤지만 여러분 뭐가 긴 시간이라는 거 알 수 있을까? 밤, 그치? 밤에 긴 시간을 표현을 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외로운 감정을 여러분 나의 그 얘들아 그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 감정을 여러분 계절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걸 줄수록.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물어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은 가을 겨울까지 나온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여러분 가잼이라고 하는 작품도 한번 봐볼게. 자 우선은 여러분 옆에다가 정리할 수 있으면 이렇게 정리 좀 먼저 하고 이러면 작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재미는 여러분 사투리고 원래 표준어는 가자미라고 해요. 그래서 생선이거든요. 근데 얘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얘들아? 아주 넙치처럼 생겼어. 맞아. 이러면 이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얘가 색깔은 약간 갈색 같은 색깔이고 눈이요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원래 넙치나 아니면 이러면 그 아기같이 이렇게 널찍한 이러면 생선들 있잖아. 이 널쩍한 생선들은 여러분 사방에 공격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눈이 어디 달려 있냐면 이쪽에 이렇게 달려 있어. 대부분 이렇게 눈이 달려 있거든. 근데 얘는 눈이 이러면 이렇게 얼굴 정 가운데 이렇게 두 개가 몰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눈이 몰려 있다. 왜 눈이 몰려 있냐면 얘가 거의 대부분 여러분 빛이 들지 않는 여러분 그 바다 밑바닥 있죠. 바다 밑바닥에 땅에 이렇게 붙어서 이런 식으로 얘가 기어다니듯이 헤엄쳐서 다닌대요. 그러니까 이러면 햇빛이 안 되는 여러분 아주 바다 밑에 얘들아 헤엄쳐서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빛을 볼 필요가 없는 거야. 눈이 퇴화를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눈이 실제로도 퇴화를 해서 눈이 몰려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얘가 아까 얘들아 어디에 기어다닌다고 얘들아? 바닥에. 그치? 바닥에 낙자 여러분 달라붙어 헤엄쳐. 이게 여러분 가자미의 특성이거든. 그러면 자 여러분 눈이 퇴화했다는 건 눈이 이제 쓸모가 있어 없어? 눈이 이제 쓸모가 없어. 눈이 얘들아 이제 거의 서서히 이러면 쓸모없는 상태가 되어가는 이런 필요없는 상태가 되어가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죽음을 여러분 이 가자미에다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사람이 죽는다는 건 그만큼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쓸 일이 이러면 이제 없어진다는 뜻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화자는 이의 속성에 착안해서 이 작품을 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1번부터 한번 봐보자.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에 이러면 이거는 공간적 배경인데 실제 이 여러분 문태준의 큰어머니가 묵었던 여러분 병원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실제 지명이고 실제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성. 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암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있다. 시적 대상의 상황이지. 암투병을 하고 있어. 자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자미처럼 그녀가 누워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누워있냐면 암투병 중이고 여러분 아프니까 별로 기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침대에 어떻게 있어? 그냥 축 늘어져 있는 상태. 축 늘어져 있는 게 꼭 바닥에 딱 붙어서 헤엄쳐 있는 누구 같다? 가자미 같다. 그치? 그러면 여러분 비유법을 쓰고 있죠? 그러면 이 비유법의 원관념이 힘없이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그녀를 가자미 같다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면 이때 여러분 그녀는 요 이미지랑 연결시켜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얘들아. 그치?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가만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내가 얘들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 얘들아? 가자미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표현법이 얘들아 무슨 표현법이 들어가니 여기는 은유가 들어가죠. 위에는 비유에서도 직유법을 쓰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의 원관념은 이때 가자미는 화자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근데 화자가 얘들아 눕는다는 건 여러분 이 문태준 작가가 여러분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셔서 어머니 아버지 손에 큰 게 아니라 큰어머니 손에 켰대요. 근데 큰어머니가 실제로 이제 큰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서 사실은 여러분 저
조카긴 조카여도 완전 피를 나는 조카는 아니잖아. 큰어머니니까. 근데 완전 아들처럼 아들보다도 더 귀하게 많이 이제 잘 먹이고 잘 키워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태준이 이제 자기 큰어머니가 진짜 엄마 같은 분이신 거지. 근데 이제 이 큰어머니가 암투병으로 얘들아 이제 여기 이제 얘들아 이제 환자들만 모여 있는 호스피스로 들어갔거든요. 그곳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러분 한번 간 거예요. 그때 이 어머니의 모습을 큰어머니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제 큰어머니가 얘들아 대부분 이렇게 병실에 대부분 이제 환자들이 이렇게 누워 있잖아 얘들아. 누워 있으면 대부분 여러분 이제 문병을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들아 이렇게 위아래로 여러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근데 큰어머니가 지금 움직일 힘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면 옆으로 같이 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침대를 같이 누웠다고 봐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내가 시선을 옆으로 맞춰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자 이렇게 문병을 해서 얘들아 병자를 보고 있는 거 어떻게 보냐면 수직적으로 보는 건데 옆으로 같이 누워서 봐주는 건 여러분 어떤 시선으로 보는 거야? 수평적. 맞아. 그래서 여러분 눈눈 행위는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상대에 대한 연민과 위로를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어머니에게 큰어머니 힘드시죠? 말 한마디 안 해도 행동으로 위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가재미가 여러분 그럼 누구냐면 바로 화자. 화자가 그녀에게 눈길을 건넨 거죠. 그러니까 그녀가 왜 눈물을 흘리냐면 여러분 자기 조카가 자기에게 얘들아 진심을 다해서 위로한다는 걸 여러분 알잖아. 행동으로만 보여줘도 그 위로를 받아서 가슴이 벅차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벅차 올라서 눈물을 쏟아낸다. 선생님 위로 올릴게. 자,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올마붙은 야윈 그녀가 운다. 자, 근데 여러분 그녀가 얘들아 진짜 암에 걸리면 눈이 이렇게 몰려 얘들아? 그건 아니지. 그러면 아까 이러면 여기서 가재미에 비유한 이유는 아까 얘들아 가재미는 눈이 어떻게 된다고? 퇴화한다고. 근데 퇴화는 아까 선생님 무슨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죽음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녀가 뭐에 가까워지고 있는 걸 비유한 거예요?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들아 가재미는 원래 죽음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아. 근데 이거는 화자가 만들어낸 이미지잖아. 그러면 이런 건 여러분 무슨 상징이라고 하냐면 이걸 개인적 상징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거는 여러분 개인적 상징이야. 우리 상징 쭉 정리했으니까 상징이 여러분 세 가지가 있거든. 원형적, 관습적, 개인적. 알겠지? 이런 건 개인적 상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녀는 죽음만을 바라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바라보고 있다. 자, 여러분 파랑이 뭐냐면 파도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인생이 얘들아 이렇게 잔잔하면 여러분 이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파랑 물결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 그녀가 고난, 그치? 시련과 고난을 겪었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뭐뭐 같은 날이라고 했으니까 지금법을 쓰지. 그녀가 험난하게 살아온 여러분 과거를 비유하고 있는 거고 그 과거를 지금 화자는 뭐 하고 있다? 회상을 하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 지규법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선생님 위로 올릴게 얘들아. 자 7번.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내가 떠올린다. 근데 여러분 가재미는 어떻게 헤엄친다고 얘들아? 바닥에 딱 달라붙어서 이렇게 헤엄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녀가 헤엄치는 모습이 얘들아 이렇게 헤엄치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무슨 모양이랑 똑같냐면 파랑이랑 똑같네요. 그래서 그녀의 삶이 얘들아 힘들었다 아니면 편안해. 힘들었다 편안했다. 힘들었다. 그치. 그래서 실험과 고난에 찬 그녀의 삶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 평탄하지 않았던 삶을 좌우로 계속 흔들린다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도단하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며 가늘은 국수를 삼던 저녁이며 흙담조차 없었던 그녀의 누대. 이런 누대는 대대로 내려오는 그녀의 가계도를 생각해봤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녀의 어머니, 그녀의 할머니, 그녀의 뭐 이런 식으로 대대로 가난했던 삶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아까도 여러분 떠올린다라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 근데 아까 내가 떠올렸던 건 그녀의 뭘 떠올렸었지 얘들아? 힘들었던 과거. 그치 삶. 과거가 삶을 떠올려
올렸으니까 얘네들도 뭘 상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도 다 그녀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녀의 삶을 뭐에 비유했어 얘들아? 오솔길로 표현해. 이러면 오솔길은 직선길이야 꼬불꼬불이야? 꼬불꼬불. 그치 이러면 꼬불꼬불 길이니까 이미지 막 연결되지. 그러면 여러분 그녀의 삶을 무슨 이미지로 표현하냐면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네. 이러면 대낮에 뻐꾸기 소리, 이러면 뻐꾹 구슬픈 소리 나거든요. 그러면 이 구슬프다라고 하는 이미지로 그녀의 삶을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이미지야 얘들아? 청각적 이미지네.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 여러분 옛날엔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라면을 하나 끓인 다음에 그 라면을 반만 넣어서 끓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라면을 라죽처럼 죽처럼 끓여가지고 먹는 경우도 많았대요. 근데 여러분 이제 라면이 없으면 라면 제일 쌌고 만약에 라면 말고도 얘들아 그 얇은 소면 같은 것도 끓여놓고 얘들아 그 죽처럼 먹기도 했었대. 그러니까 그 가는 국수를 삶은 저녁이라는 건 사실 얘들아 되게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삶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자, 여러분 집에 담조차도 없었던 그녀의 집안을 생각을 해봤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그녀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그녀 대대로 힘들었다. 그치?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그녀의 삶을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을 했잖아요. 오솔길로도 표현하고 뻐꾸기 소리로도 표현하고 국수를 삶는 저녁으로 표현하고 그러면 자, 그녀의 삶을 여러분 여러 가지 이미지로 뭐 하고 있다고 봐도 되더라? 열거. 열거야, 열거. 그럼 여기다가 열거. 그녀의 삶을 열거를 해주고 있다. 1번부터 3번까지. 그러면 그녀의 얘들아 과거의 삶에 궤적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뒤 조사를 잘못 써놨어 얘들아. 을이라고 써야 되는데 르이라고 써가지고 궤적을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자,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서 가랑이가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다리가 얘들아 벌어진다는 게 아니라 다리 안쪽에 살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살이 하나도 없는 거죠. 뼈밖에 안 남은 상태. 그러면 서서히 쇠약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이것도 여러분 열거야. 왜냐면 선생님 모습 1, 2, 3 여러 가지 찾을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구부정해지던 어느 겨울날을 생각한대. 그러면 나뭇가지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직유법을 가지고도 또 쇠약해지는 모습 2번 나타나네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계속 생각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녀의 삶을 계속 회상을 하고 있잖아. 그 회상하면서 가난하고 고생만 했던 그녀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다음 페이지 가자. 자,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자, 여러분 느릅나무 껍질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직유법으로 그녀의 병세가 악화되고 있는 모습. 이게 아까 얘들아 3번.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라는 걸 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세상이 있어요. 이 죽음 세상에 바깥이면 여러분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죽음 바깥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살아가는 거, 삶.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죽음 바깥의 세상은 삶을 얘기하는데 그녀는 더 이상 삶이 없다라는 걸 나뉘지 않대. 그럼 이 말은 여러분 그녀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치?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여러분 살 수 없는 상황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정서는 당연히 여러분 슬플 것이고 연미 여러분 안타까움 들겠죠. 이런 감정이 들어요.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쏠려버렸다는 걸 나는 안다. 여러분 눈이 또 몰렸대. 눈이 퇴화했다는 뜻이잖아. 그럼 아까 퇴화하면 여러분 무슨 이미지라고? 죽음에 임박해진 거예요. 자,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 여러분 진짜 그녀가 물속에 있어? 그건 아니야. 그녀랑 똑같이 어떻게 해주고 있어? 수평적으로 시선을 맞춰주고 있는 거지. 죽음의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위로인 거예요. 마지막 위로를 전달하고 있다.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 이러면 산소호흡기로 얘들아 그녀가 물을 마신 다음에 그 물을 이러고
나한테 뿜어낼 수 있어? 그건 아니지. 아까 얘들아 그녀가 내가 위로를 건네자 뭘 했지 얘들아? 눈물을 흘렸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가만히 얘들아 나를 적셔줄 만큼 뭘 흘리고 있다는 뜻이야? 눈물을 흘려. 맞아. 그러면 그녀의 눈물은 죽음 앞에서 나누고 있는 이런 인간적인 여러분 마지막 교감이었던 거야. 그녀와 나의 교감을 눈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아랫부분에 한번 보면 선생님들 종결함에다 다 표시해놨었는데 얘들 다 니은다, 는다 이런 표현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시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그치. 그래서 현재형 어미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 얘들아. 요거 반복해. 자, 이걸 반복하면 여러분 사실상 현장감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운율 당연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운율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정리할 거야 얘들아. 자, 이 작품은 어떤 어조를 쓰고 있냐면 분명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눈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얘들아 좀 슬픈 상황인 건 알겠잖아. 근데 여러분 감정을 직접적으로 많이 표출을 해요? 아니죠. 비유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녀가 이렇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묘사만 하고 있지 얘들아 내가 정서를 얘기하고 있진 않잖아. 그러니까 담담한 어조를 사용을 하고 있다. 담담한 어조를 가지고 정서를 여러분 직접적으로 표출한다 이런 건 안 돼. 알겠지? 자, 그러면 가재미까지 여러분 선생님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뒤에 방웅시어랑 이대공전, 상충국 전문이랑 이런 비문학 2개 요거는 선생님이 영상을 여러분 월요일까지 보내줄게요. 그러면 여러분 영상 이번 주 조금 듣고 여러분 이걸 해보자. 알겠지? 개인별 시간에는 여러분 지금 오늘 배운 것까지만 할 거고 이번에 복습을 해서 영상 듣고 여러분 선생님한테 인증 어떻게 하라고 내가 문자 보낼 거거든. 여러분 듣고 인증하셔야 돼요. 만약에 다음 주 토요일까지 안 들었다 토요일날 여기 남겨서 그냥 다 듣게 하고 갈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진도 좀